누가 이제 안정적으로 그럼 전기를 공급받느냐. 글로벌하게 에너지 전쟁을 벌일 수도 있겠다. 현재 전력 안정성을 위한 에너지부터 미래 전기화 시대를 이끌 전략.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전체 규모가 10조 달러가 넘으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칩을 아예 기름에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액침 냉각 기술이라고 합니다. 연구 에너지 기반은 불가능한 것일까? 연구 없다. 죄송합니다. 액침 냉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추침 냉각.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크릿의 강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왜 이렇게 어두워요? 남양 특집 하시는 겁니까? 남양. 지금 순간적으로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잠깐 끊긴 거예요. 저는 이 분위기 좋은데요? 조용하고. 에이, 아, 네네네. 너무 밝으면 안 좋아요. 주름 보이고. 네. 형 어두워도 보여요. 소리예요 지금. 어두워도 거긴 잘 어두워도 보이던데요. 뭐가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거 의도한 블랙아웃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아, 아니 어릴 때 우리 보면 약간 정전 자주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경험 없으세요, 형님? 그런 기억 없으세요? 아, 형님은 촛불 쓰셔가지고. 제가 소리예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옛날에는 그 나가서 형설지공이라고 아, 반딧불 반딧불 모아서 흔들면 겨울밤에는 눈의 빛으로.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자주 정전됐던 거예요? 그게 안정화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정전이 있었지만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정전 한 번에 꺼지는 거 오.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올해 4월에 스페인이라는 유럽의 나라에서 나라 전체가 5초 만에 대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5초 만 12시간 갔어요. 12시간? 12시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 GDP의 뭐 0. 몇 %가 날아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네. 가스만 잠가버리고 아 그때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랐죠. 맞아요. 유럽인들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덜덜덜 떨었던 상대적으로 또 미국은 좀 약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이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니까 이득을 많이 봤죠. 맞아요. 그런 와중에 예. 이 복잡한 시장에서 불을 붙이는 거대한 변수가 또 AI잖아요. 아, 맞습니다. AI 네. 전기 먹는 하마죠. 저는 뭐 AI뿐만 아니라 요즘 뭐 데이터 센터,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뭐 반도체 공장 이런 데들은 이제 전기가 잠깐만 끊겨도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산업의 승패는 누가 이제 안정적으로 그럼 전기를 공급받느냐, 요 전기 먹는 하마를 어떻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최근에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에너지 전쟁 아니면 전기 시대 전기 관련주들이 주가가 기본적으로 거의 2배? 두 배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많은 기업들 정말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전기, 뭐 가스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이란 거죠. 글로벌하게 에너지 전쟁을 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AI란 변수까지 참전한 글로벌 에너지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전 세계 IT와 에너지 업계를 동시에 뒤집어 놓은 사건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에너지 독립 선언. 이거 기억하세요? 이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려 1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쓸 청정 에너지를 직접 사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MS가 확보한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와, 근데 이 정도 비용이면은 뭐 메가와트급 넘어서 기가와트급으로 가지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전기 용량을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 설비 용량이 10.5 기가와트라고 하더라고요. 10.5. 네. 야, 아무리 거대 기업이지만 기업 하나가 원전 10기 이상의 전기를 독점 계약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와 사이즈가 정말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확보를 본격적으로 좀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시장 전체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썼는지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전체 규모가 10조 달러가 넘으니까 이거를 원화로 환산해 보면은 네. 1경원이 넘는 거죠. 1경 4천조 원 정도로 추산이 돼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거는 이 거대한 시장에 요즘에 신규 투자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투자? 2025년 한 해에만
에너지 분야에 투자되는 돈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조 되지 않을까요? 몇 조 됩니다. 와. 몇 조 되는데 몇 조가 달러입니다. 3조 3천억 달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하나로 치면은 4,500조 원. 4,500조. 2024년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2,300조 가량 되는 거니까 약간 대한민국 1년 GDP 약 2배 가량 되는 돈이에요. 와.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에서 약간 패권 다툼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사실 뭐 시작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죠? 보세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한참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 근데 사실 확실히 노선 정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 정책 방향은 화석 연료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지난 정부 때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공장 부지도 사고 설비 투자하고 법으로 보조금까지 쫙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정권으로 바뀌면서 흐름이 지금 변한 거예요. Drill baby drill. 더 많은 석유를 파자. 심지어 취임 첫날에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어요. 석유를 마음껏 수출하겠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럼 기존에 깔아놨던 친환경 투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정부가 이제 화석 연료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과 보조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친환경으로 지금 향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글로벌 G1이라는 미국이 저렇게 방향성을 잃고 어떻게 보면 양쪽을 동시에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혼란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미국 같지는 않아요.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정반대로 이 재생에너지 쪽을 더 크게 키우려고 오히려 질주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허.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덴마크라고 저 북해에 있는 나라 아시죠? 네네. 그 덴마크에 보면은 이 바다, 그 북해에다가 축구장 18개 크기의 인공에너지 섬을 최근에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해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소들이 되게 많이 서 있거든요. 이 주변에 수많은 풍력 발전소들이 만든 전기를 이 섬으로 다 모은 다음에 유럽 전역으로 쫙 전기를 뿌려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아시아 쪽은 어떨까 궁금해져요. 아시아 쪽도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이 어마어마해요. 청정 에너지 산업이 이미 GDP의 10%를 넘었고요. 더 대단한 건 최근에 국가 창업 투자 펀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첨단 기술에 무려 200조 원을 쏟아붓겠다. 200조 원이요?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한 대륙이 빠졌어요.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전 세계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걱정이 가장 많은 대륙이 어디겠습니까? 중동! 중동의 국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아니 재생에너지 이렇게 잘 만들면 우리 석유 누가 사 이거 그러니까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화석연료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이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아니면 AI 반도체 사업, 미래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신들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 중인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미래에너지 선점.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에너지 패권 이 경쟁 사이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먼저 확보해서 첨단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에너지 패권이 석유에 있었다면 이젠 재생에너지, 배터리, 핵융합 이쪽으로 좀 전쟁터가 넓어진 개념이라고 저희 볼 수 있겠어요. 또 다른 전쟁터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커지고 있는 전쟁터인데요. 네. 에너지를 생산하면 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장하는 기술. 이쪽도 요즘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해가 떠야 바람이 불어야만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날씨가 안 좋으면 공장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ESS는 이런 변덕스러운 이런 날씨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배터리를 말합니다. 태양광이 쨍쨍한 낮에 남는 전기를 ESS에 꽉꽉 채워놨다가 해가 지고 바람이 안 부는 밤에 빼서 쓰자. 이런 개념인 거고요. 불안정한 에너지를 24시간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ESS다. 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필요하겠어요. 이 ESS 배터리 시장이 올해만 300기가와트씩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20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저장 시장 이걸 잡는 자가 미래 에너지 시장도 같이 확 잡을 수 있겠죠. 이 너무 중요한 게 네. 부모님이 용돈을 줘요. 근데 남은 돈은 다 폐기하는 시스템이야. 그러면은 내가 오늘은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야, 너 여기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줄 테니까 남는 거 넣어놔라. 그럼 다음 날 혹시 모자라면 이걸 꺼내 쓰고 내가 좀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 요게 ESS라. 약간 자금 운용이 원활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ESS가 에너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궤도님이 보기에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정말 꿈의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거의 한 46억 년 가까이 쓰고 있는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나겠죠? 네. 직접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녀가. 되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근데 어려워. 어렵다. 단점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내 여자친구 막 예쁘고 똑똑하고 막 부자고 다 가졌어. 근데 없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 사귈 수 있어요. 네. 근데 언제 사귈지를 모르는 것뿐이죠. 저희가 뭐 듣는 얘기만 해도 4,500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시장. 탄생부터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정말 치열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쟁을 촉발시킨 구체적인 원인, 이 모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에너지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 잘 사용해 왔고 불편함도 없었는데 대체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렇게 에너지 전쟁에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10년, 뭐 짧게 보면 5년 사이에 에너지 전쟁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전력 소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기후 변화니까 뭐 날씨 요인도 좀 있을 것이고 에어컨! 네. 안 누를 수 없죠? 안 누를 수 없죠. 에어컨 없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답은 물론 아닐 것 에어컨도 같은데. 기후 변화도 가장 중요한 어떤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도 AI처럼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전기차 시대, 소위 말해 스마트카 시대로 갈 수 있다. 다 전기 먹는 하마네요. 얼마나 사용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희가 일할 때 챗GPT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기존의 구글 검색과 요즘 하는 AI 검색 에너지는 어떤 게 더 많이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왠지 요즘 챗GPT가 많이 쓸 것 같아요. 같은 거를 검색을 했을 때 구글 검색에 비해서 챗GPT 검색이 보통 전력을 10배 더 사용합니다. 와, 되게 많이 사용하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전기 저장 장치, ESS 같은 어떤 이런 시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사실 AI 칩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저항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때 부딪힐 때마다 열이 나는데 이것을 냉각하기 위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와, 또 예. 거기에도 전기가 들어가는군요. 예. 나 어떻게 시켜요? 뭐 약간 팬 같은 걸 다나요? 예전에 네. 처음 데이터 센터 만들 때는 진짜 그 전체를 에어컨 같은 걸 넣어서 그 건물 전체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공간을 시키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줄입니다. 컴퓨터가 있는 그 라인만 차갑게 만들자. 그 다음에는 컴퓨터만 차갑게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아예 그 안에 있는 부품. 나중에는 칩 하나만 차갑게 만들자. 네. 에너지를 계속 점점점 아끼는 쪽으로 이제 가고 나를 있는데 효율화를 했죠. 그 중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서버에 들어가는 칩을 아예 기름에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름에 빠뜨려요? 튀김칩. 네. 칩 튀기는 게 아니라 이거 기름 안에서 이 칩을 이렇게 수용을 시켜요. 수용을. 이거를 액침 냉각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게 이 액침 냉각에 쓰는 이 액체,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고요.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절연유입니다. 와, 그런 것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담가도 물처럼 지름길이 생기지 않으니까 합선이 되지 않고 그냥 얘가 바로 식는 거죠. 우와. 이게 굉장히 큰 아이디어고 열이 나는 서버 칩을 이 냉각액에 바로 넣게 되면은 열만 싹
빼앗고 아주 안전하게 그냥 냉각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인데 그쵸, 그럼 그쵸. 전기 사용량도 줄어들겠네요. 열이 주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죠. 전력 효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이 높고. 그러니까 선풍기 아무리 틀어도 덥잖아. 맞아. 근데 수영장 들어가잖아요. 바로 식죠 몸이. 바로 시원해지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SK N무브입니다. 오. 그리고 SK텔레콤과도 이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AI 반도체나 또 서버 기업들과도 모두 다 손잡고 이 액친 냉각 시장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시장을 키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 유망한 시장을 SK가 선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구글이나 MS 같은 빅테크들도 전력 확보에 발등이 떨어져서 야, 이거는 액침 냉각 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적인 액체 냉각 기술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냉각 기술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좋은 기술은 데이터 센터에만 쓰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액침 냉각 기술, 뭐 뜨거워지는 걸 다 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품이나 장비들은 모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다 가열되고 있는데 담가버릴까요? 사람도 담궈버릴까?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가장 새로웠던 게 사실 ESS였거든요. 근데 결국 ESS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제 배터리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배터리 얘기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캐즘이라고 하죠. 전기차 기업들 주가가 막 추풍날접처럼 빠지고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침체. 지금까지도 사실 겪고 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죠. 그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은 역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따라오지 못했다. 아, 하지만 요즘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점점 내려오고요. 날아가고 있죠. 소위 스마트카라고 불리는 AI 같은 머리를 단 차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요를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수요를 잘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수요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나라 미국이 갑자기 관세 장벽을 엄청나게 높였잖아요. 높였어요. 가격 경쟁이 관세가 높아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기회를 SK온이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와. 아, SK온. 사실 SK온이 미국에서 똑똑한 플레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SK온과 그 파트너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있어요. 맞아요.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좀 영민하게 움직였어요. 자, 이 미국의 관세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추가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장이 원래 2026년에 가동 예정이었는데 이 관세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걸 1년이나 바짝 당겨서 올해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공장만 있으면 전기차가 돌아갑니까? 아니죠. 더 필요한 게 있겠죠. 배터리?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의 심장. 그 필요한 양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K온이 2022년부터 미국 조지아에 단독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포드와 현대자동차와의 합작 법인을 연달아 세우면서 내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온이 미국 현지의 배터리 공장을 딱 지어놓으니까 이거 쉽게 비유하면은 떡볶이집 있는데 옆에 떡집을 차린 거예요. 오! 딱 이렇게 생산된 떡을 바로 공급하면은 떡볶이집에서 난리가 나겠죠. 너무 편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예. 오. 배터리를 만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뭐 운송비나 시간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렇죠. 현대나 기아차 같은 파트너사들의 수요도 엄청난데 거기에다가 미국 IRA 정책으로 보조금 수요도 보고 있어요. 이 전략 덕분에 SK온이 드디어 이번 2분기에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2조 1,077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31%가 늘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영업이익 609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창사 이래 첫 분기 흑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최고의 기술력과 굳건한 파트너십이 있다면 어떤 시장 변화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은 변해도 기술력은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반도체, 배터리 이야기로 좀 귀결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키를 쥐고 있는 산업들이죠. 다만 하나의 문제라면은 대한민국은 이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 에너지를 수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입부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에너지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SK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자, SK그룹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부터 이제 에너지 산업 중심의 이제 리밸런싱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리밸런싱 단어 딱 들으니까 우리 스크립 특별편에서 우리 김계란님과 함께 리밸런싱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김계 누구요? 아, 잘 기억이 잘 안 나. 김달걀. 이분은 그날 너무 힘드셔가지고 쑥.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죠. 오.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 완성. 그걸 사업적으로 실제로 이제 구현해 냈다는 거죠?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오랜 기간 이제 석유 개발 시절부터 쌓아온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시대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한마디로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정유 회사 이미지가 사실 떠오르긴 해요. 그동안 쌓아온 역량이란 게 구체적으로 좀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 SK이노베이션이 계속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원유가 나오지 않는 이런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했거든요. 해외로 나가서 직접 유전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거기서 원유를 생산하면서 또 적응하고 이겨내려고 하고요. 수십 년간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왔는데 계속 이렇게 리밸런싱을 반복하면서 시대에 적응을 해왔다는 거죠. 특히 작년에 발표한 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이게 또 요즘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시너지를 보는 그런 합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렇게 두 기업이 합치면은 지금 자산 규모만 100조 원이 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 규모가 돼야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초대형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서 협상력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정도 규모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SK온과 SK엔무브와의 합병 소식도 있었는데요. ESS와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라면 그 심장을 시켜줄 냉각 시스템 필수입니다. 네. 바로 그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SK온과 최고의 냉각 기술을 가진 SK엔무브가 합쳐져서 통합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뜨거워진 에너지 그리고 그걸 식혀줄 액침 냉각 같은 그런 기술력을 한꺼번에 갖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가진 자원 개발 기술, SK온의 배터리 기술, SK엔무브의 냉각 기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ENS가 가진 LNG, 재생에너지 수소, 전력 운영 기술까지. 야, 이거 거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정된 전기화 시대에 맞춰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사적인 시스템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에너지 LPG랑 말씀하신 LNG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각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NG는 액화 천연가스고요. 주로 거대한 가스전에서 채굴하는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네. LPG는 액화 석유가스고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프로판, 부탄이 주성분이죠. 우리가 쓰던 가스통이나 택시 연료가 바로 이 LPG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LNG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국가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반면에 LPG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의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LPG는 가격이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죠. 그럼 가격이 불안정한 LNG만 쓰는 것보다 안정적인 LPG를 함께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대처하기 쉽겠네요. 만약에 같이 쓸 수 있다면은 당연히 가격 변동에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자, 얼마 전에 SK가스가 울산에 지은 울산 GPS가 바로 그 세계 최초의 LNG, LPG 겸용 복합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연료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네요. 그쵸. 뭐 단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끊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발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LNG와 LPG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LPG라는 어떻게 보면 비상 옵션을 하나 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단지 기업의 어떤 가격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혁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근데 일반적인 기업 입장으로 보면은 당장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결정을 보통 지주회사들이 좀 많이 내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K가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AI 시대의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전에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원전이 원전인데 요즘에는 좀 작은 원전이 뜨고 있어요. 소형 모듈 원전. 이제 공장에서 요 주요 부품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미리 만들어서 굉장히 작게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설 기간이 대단히 짧고 훨씬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막 쓰겠다. 더 많이 캐라. 뭐 이런 에너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투자도 이 반사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많이 있는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SK의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쭉 들어봤는데 현재 전력 안정성을 위한 에너지부터 미래 전기화 시대를 이끌 전략,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차세대 SMR 투자까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SK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정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뜨거운 에너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은 승리하리라. 왜 이렇게 로봇 같죠? 네. 승리하리라. 약간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액침 냉각으로 한번 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람을 담그려고 그래요. 바다에 담긴 것 같은데. 저는 액침 냉각에 지금 꽂혀 있어요. 배도님은 어떠셨어요? 정리가 되지 않던 복잡한 과학기술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됐다. 본인이 잘했다는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하신 거네요. 뭐 다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AI가 촉발한 전력 위기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기회를 대한민국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SK는 데이터 센터 냉각을 책임지는 SK 엔무브, 안정적인 전력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SK 에너지 관계사들,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SMR 투자와 배터리 기술까지 정말 솔루션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구나,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SK가 만들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해법들이 앞으로 다가올 전기화 시대를 선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반도체와 배터리가 세계 최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의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I와 전기차 시대의 에너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지식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고퀄리티 지식 입담쇼 스크릿,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에너지 솔루션 얘기까지 했는데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M16 공장에 들어가서 네. 한 대에 4천억짜리라는 제가 그 기계를 만져봤습니다. 와, 공장에 한 대가 도난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얼마 몇백 톤짜리인데 그게. EUV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는 결국에 주가 아니겠습니까? SK하이닉스 주가. 구독자분들한테 자꾸 삿대질하지 마시고 축하 말고 주가. 축하 줄까? 네.